38장 우리는 같은 일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세이의 첫 시작은 극한 감정이 교차하는 인상적인 에피소드들을 나열하고 있죠. 세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승자가 패자의 죽음을 슬퍼한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페이루스의 왕 그 피루스 이야기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31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피루스와 맞서 싸웠던 사람은 마케도니아의 왕 안티고노스인데 이 안티고노스라는 이름의 왕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티고노스 3세 도손을 말합니다. 이제 피루스가 이제 아르고스를 공격하던 중이었는데 이 아르고스 공격 중에 왕관을 이제 부하에게 맡기고 적군 속에 뛰어들었죠. 그때 이제 아르고스군 병사가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공격에 대응하느라고 이제 그가 말머리를 돌리는 순간에 지붕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이 노파 그러니까 병사의 어머니가 마침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보고 기왓장을 빼서 힘껏 내던졌죠. 그랬더니 기왓장을 맞고 피루스가 말에서 떨어졌죠. 그때 이제 안티고노스의 부하인 그 조피로스가 이제 피루스를 끌어내서 목을 베어버리죠. 이제 소문을 접한 이제 안티고노스의 아들 알키오네우스가 이 피루스의 머리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발 앞에 머리를 던지죠. 아마도 이제 알키오네우스 같은 경우에는 안티고노스가 이제 적인 피루스의 죽음을 굉장히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안티고노스는 아들을 지팡이로 후려치면서 역정을 냈죠. 왜냐? 자기 이제 할아버지인 안티고노스, 고나타스라고 불렸던 안티고노스와 아버지가 목이 잘려 죽은 걸 생각해내고 비통하게 울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전장에서 상대가 죽은 거를 갖다가 슬퍼했던 그런 대표적인 예죠. 자, 1474년에서 77년 사이에 벌어진 부르고뉴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이 부르고뉴 공국과 프랑스 왕국이 로렌 공국에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낭시 전투인데 여기서 이제 로렌의 르네 2세가 부르고뉴의 용담공 샤르를 이겼죠. 본문의 사건은 이때 그 르네가 샤르의 죽음을 애석해했다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제 오르와 전투 혹은 이제 오레 전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브루탄뉴 하면 지금의 그 프랑스의 북서부를 이야기하죠. 영국하고 아주 가까운 곳인데 이 브루타뉴 공국의 해승권을 두고 몽포르 라모리가와 샤띠용 블루아가가 싸운 브루타뉴 계승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 두 가문이 이제 각각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서 전투에 임했는데 승자는 이제 몽포르 백작이었고 이제 샤를 드 블루아는 명령에 의거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사건은 이런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삽입한 그림은 그 오르와 전투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죽음을 보고 우는 그러한 것을 악어의 눈물인 양 실제 감정을 숨기고 침통한 척 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몽테뉴의 판단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걸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무조건 적의 죽음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고 이번 에세이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유명한 예로 제시된 것은 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이야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대립했다가 이 폼페이우스가 결국은 이제 살해를 당하는 것으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폼페이우스의 머리가 이제 카이사르에게 이제 증거로 가져다 줬는데 이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이 카이사르가 외면을 하고 대신 이 반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록이 영웅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우스의 친구와 부하들이 잡혀오니까 모두 석방시켜 주었죠. 몽테뉴는 이 카이사르의 태도를 오랜 친구로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같은 그 사건을 두고 로마의 시인 루카누스가 내란을 다룬 서사시인 그 파르살리아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카이사르가 억지 눈물을 흘리며 장인으로서 사위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테뉴의 그 해석과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그러한 해석을 내놓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경험으로 알듯이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남을 의식해서 세심하게 조절된 결과인 것이 많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워낙 여러 가지 감정들이 수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 솟구치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나 빨리 마음이 변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것을 통제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일을 두고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런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다라고 몽테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몽테뉴는 자신이 그 하인을 야단칠 때는 전력을 다해서 야단을 치고 또 신사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할 때는 진심을 담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기는 온화한 주인이기 때문에 늘 하인한테 잘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늘 잔인한 하고 엄격한 주인이기 때문에 늘 엄격하게 대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자기는 누구를 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떠한 자질도 우리를 완전히 전반적으로 포괄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존재인 만큼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자, 이런 면을 잘 포착한 예가 그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등장을 합니다. 네로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죠. 이 네로는 이제 미네르바 축제 기간 중에 관례적으로 가던 이 바이아이에서 어머니인 그 아그리피라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그리피라가 이제 네로와의 어떤 그 알력 관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네로가 어떤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아그리피라를 죽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인 아그리피라가 안티움에서 이제 배로 왔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이제 배를 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배를 고의로 침몰시켜서 어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웠죠. 근데 이제 마침 누군가 그 밀고를 해서 아그리피라도 나름대로 네로가 나를 어떻게 이제 해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가 아주 비위를 잘 맞추고 알랑거리고 하는 바람에 의구심이 약간 이제 가라앉은 상태였죠. 이제 아그리피라가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네로는 전에 없이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타키투스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타키투스는 과연 이때 네로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연극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을까? 아니면 이윽고 죽어야 하는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모습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끌렸을까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타키투스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몽테뉴는 타키투스의 질문에 아마도 네로가 인간적인 연민에 이끌렸다라고 답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 점을 이제 응축해서 몽테뉴가 인용한 루크레티우스의 글은 아주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죠. 자, 태양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한 줄기에 끊이지 않는 빛의 물줄기 같아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빽빽하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광선의 집합체죠. 이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작은 조각들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 조각조각들은 각기 아주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가졌지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큰 줄기에서 도드라지는 색채만을 마음의 고유한 색으로 인식하는 몽테뉴의 설명에 따르자면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잔인하다는 평을 듣는다고 해서 늘 잔인한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 인간적인 연민을 보이기도 하죠. 또 온유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성마른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크세르크세스죠. 이 크세르크세스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원정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 글에서는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가 헬레스폰토스 해협에서 매 300대를 치고 바닷물에 족쇄 한 쌍을 내린 사연을 소개했었죠. 이제 본문에 소개된 일화는 그 이후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이 헬레스폰토스를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이 헬레스폰토스가 자신의 함선으로 가득한 장면을 보고 있던 그가 맨 처음에는 기쁨을 느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권력이 있어라고 느꼈다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모두 죽을 거라는 생각을 들자 슬픔에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 숙부인 아르타바노스가 왕이 순간적으로 기분이 변하는 것을 간파하면서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묻는 이러한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크세르크세스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거의 무자비할 정도로 결단력이 있는 인물도 어느 순간 인생에 대한 어떤 허무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감상에 빠졌다라는 것이 이 헤로토스가 묘사하려고 했던 핵심이고 몽테뉴는 바로 이것을 들어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예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전환되고 의식하기 어려울 지경이죠. 이것이 이제 몽테뉴의 결론인데 맨 마지막으로 몽테뉴는 그 티몰레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티몰레온은 사실 34장 운수는 가끔 이성과 보조를 맞춘다 해서 소개를 한 바 있죠. 티몰레온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암살자들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들통이 나서 결국 티몰레온의 암살을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티몰레온에게는 그 전에 훨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형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코린토스에서 굉장히 그 명망이 높았던 이 티몰레온에게는 티모파네스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인 티몰레온은 굉장히 정의롭고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이 형은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린토스 씨의 수비가 이 형한테 이제 맡겨지자 이 형이 음모를 꾸며서 저명 인사들을 처형을 하고 스스로 독재자를 자칭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볼 수 없었던 티몰레온과 친구가 형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라고 이제 설득을 하러 갔다가 이제 대화 끝에 이제 우발적으로 형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럼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티몰레온이 결국은 독재자를 막았다라는 그 평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재자를 막았다는 자부심보다는 친형을 죽였다는 자책감 때문에 크게 울죠. 또 사람들도 사실은 티몰레온 때문에 독재자가 없어진 것이 좋긴 하지만 겉으로는 형을 죽인 동생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몰레온이 바로 이런 거에 낙심을 해서 한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공직을 맡지 못하게 되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34장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시라쿠사의 사절단이 오자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는 덕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티몰레온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서 결국 이제 코린토스 원정군을 그에게 맡기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또 그러한 활동 끝에 이제 티몰레온의 이제 암살 사건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에세이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그 티몰레온의 그 초기의 인생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를 제시함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같은 일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라고 해서 어떤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이것이 웃음을 짓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 슬픔을 주는 일이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일을 겪어도 어느 때는 울기도 하고 어느 때는 웃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